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죠. 이쯤 될 때는 그냥 시원한 찬물 한 바가지 마음에 끼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여름날도 금방 쉬이 지나가 버립니다. 올여름의 일들은 또 어떤 추억과 잔영으로 남게 될는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절의 소회와 더불어요.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찬물 한 바가지 같은 그런 시 읽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지나간 연정처럼 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사춘기 시절에 시에 대한 열망들을 품어서요. 어떤 분은 써보고 싶어하고 어떤 분은 또 읽는 일에 이렇게 몰두해 본 적도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 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시 일반에 대해서 좀 섬세한 안내를 해주실 분을 모셨으니까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록파 시인과 더불어서 시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중진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시 읽기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도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선생님 참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이승하 선생 최근에 출간한 시집 얘기부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상의 바람, 지상의 길 이렇게 돼 있고 부제로 해초의 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출간하신 시집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0년 전 2000년도에 그 돈황 석굴 쪽 실크로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주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서 돈황 석굴에서 해초의 왕호 천추국전이라는 여행기가 20세기 초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예. 그 해초가 17살 때 이제 학생으로 중국 유학을 떠나게 돼서 17에 떠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인 스승을 만납니다. 금강지라는 그 인도인 스승이 불도를 닦으려면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여행을 해봐라. 그렇게 스승의 이제 그 언지를 듣고는 19살 때 여행을 떠나게 되죠. 4년 동안 인도 전역하고 중앙아시아,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도 두루 순례해서 일일이 그 여행지에 그 국가의 뭐 풍속, 풍광, 풍습 다 기록을 해서 여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그 족적 발자취를 나도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서나마 더듬어 봤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세계적인 그런 뭐 구법성도 나왔구나, 대단하다, 나도 한번 마음으로나마 그의 순례길을 한번 뒤따라 본다는 그런 뜻에서 일종 연작시를 61편을 써서 이번에 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시 환경을 보면요. 네. 소설 읽던 사람들이 다 영화 보게 되고, 시 읽던 사람들이 다 이제 대중가요 이렇게 이제 옮겨간 듯한 그런 세태. 그러니까 시의 그 위광이 많이 이렇게 이제 빛을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창동 감독 영화 제목이 단지 시고, 물론 안에서 이제 시를 배우는 여성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시에 대한 열망을 또 품고 하는 거 봐서 글쎄요, 대중적인 관심의 멀어짐과 그냥 마음속에 아련한 기억처럼 남은 시에 대한 열망과 이 사이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요즘 시에 대한 대중적 관심사나 분위기를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일단 교보문고에 가보면 시집 코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실감하게 됩니다. 야, 참 이제 서점에 와서도 시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구나.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실감하게 되냐면은 중앙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시를 쓰고자 여기 온 학생이 있는지 궁금하다. 손을 들어보면 한 40명 중에 너댓 명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반면에 오히려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뭐 이른바 뭐 한 40대, 50대 그 아주머니들은 이제 과거에 문학 소녀였죠.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더 열심히 한번 시를 써보고자 하는 그런 뭐 열망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화도 이창동 감독님이 이런 이제 시대적 변화 상황을 갖다가 한번 담아보고자 그런 어떤 그 향수 느끼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열정, 열망을 문학으로 한번 승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의 그 아픔, 뭐 희노애락 같은 것을 한번 담아보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영화가 사실은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 무슨 칸네 영화제 각본상도 타고 했는데 좋아하는 분들만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예. 크게 많은 관객을 모으지 못했죠. 그것도 아마 이 시대 상이 아마 지금 이 시의 시대라면은 관객들이 많이 봤을 텐데 이제 뭐 시 뭐 따분해 재미없어 어려워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그 관객들 발걸음이 그 영화에 가지 않고 다른 한영가 그런 영화에 간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참 그 현장에서 시를 직접 지도하고 있는 이제 선생의 한 명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근데 유행과 관심을 타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중적으로 관심이 많아졌다 해서 더 소중하고 뭐 관심에서 멀어진다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이러지는 않은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는 인류가 문화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키워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심성의 코어하고 언어의 코어니까 핵심이었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 인문화결전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들의 그 연배가 되게 좀 연배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련한 학창 시절의 기억도 좀 더듬어 가면서요. 청록파란 존재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세 분 시인이 그 이제 초회 추천을 받은 해가 39년입니다. 39년. 39년이면은 그 창씨 계명령인가 이제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문단에 고개를 내밀게 되죠. 그리고 등단을 한 그 시기에는 이제 뭐 징용령이 공포가 되어서 뭐 전장으로 끌려가기도 됐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시점에 국어 상용화 정책이 발표됩니다. 국어라는 것은 그 시대는 일본어죠. 일본어로 뭐 국민학교건 뭐 전문학교건 어떤 과목인 간에 일본어로만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공포가 되는 그 시기에 이 세 분 시인은 펜을 들어서 시를 써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 발표 지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잡지가 아니고서는 작품을 발표할 수도 없는 시대였죠. 예. 그래서 이 세 분 시인은 우리 마을의 결을 다듬는 그런 작업을 초야에 묻혀서 어찌 보면 숨어서 시를 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참 척박한 그런 때였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선말이라고 했겠군요. 예, 조선어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갈고 다듬어 놓으신 분들인데 역설적으로도 바로 그때는 한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직면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가 시대와 정면으로 맞선 게 아니고 현실도 필요했다. 자연 예천이나 했다. 뭐 이렇게 일각의 이제 비판적 언급도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또 생각해야 되죠.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 분만주로 연해주로 남부 여대에서 이주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한 서름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시에 담겨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매도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분명한 건
이분들의 시가 정말 아주 정제된 우리 순우리말, 한자어를 배경한 순우리말의 어떤 정화라 그럴까? 그 청록집을 읽으면 그대로 한글 공부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독본 교과서의 역할까지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시가 발표될 수 있을 거야. 그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그런 시를 썼었고, 그런 점에서 그 일제마기를 뭐 암흑시대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죠. 청록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세 분 시인 가운데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이 세 분은 정말 우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아이고, 분들이었어요. 없죠. 예, 맞습니다. 그냥 편의상 순서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지훈 선생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곡갈은 이건 누구나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우리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 승무라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 조지훈 선생 시세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 시는 뭐라 그럴까, 동양 정신 혹은 뭐 선비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아주 그 고결한, 염결한, 꼿꼿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색채도 농후했고요. 그래서 그 시어의 조탁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시사에 있어서 조지훈 선생만한 그런 경지에 간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학의 순수성, 뭐 내시에서 어떤 뭔가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차저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민족 정신이랄까, 민족 조예랄까 이런 것 놓친 바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고결한 선비 정신을 시로서 보여주신 분이죠. 예. 그러면서 또 지훈 선생 시 좋아하는 분들은 완화삼이라는 작품 아주 아끼지 않습니까? 이제 모골에게 친구에게 주고받는 그 선비풍의 이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꽃을 완상하는 선비의 어떤 그 뭐 오소매랄까 뭐 이런 제목인데, 이 세상이 정말 혼탁하기 짝이 없는데 뭔가 진선미의 정수가 뭘까? 그것의 결정체를 꽃이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 꽃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의 정화를 이루었는데 친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편집글에다가 그 시를 넣었어요. 그런데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라는 시로 화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나그네가 강나루. 바로 화답의 시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일부 인용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친구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끌려가고 뭐 고문당하고 또 전장터에서 목숨 잃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비 정신,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녀하는데 이것조차 잃어버리고 있으니 하면서 그런 시를 쓴 게 아닌가. 참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우정의 어떤 그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예. 선비 정신으로서의 시세계를 보여줬던 조지훈 선생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봤습니다. 이어서 박목월 선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참 아름다운 시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초기 시만 많이 얘기하죠. 후기에 그 생활 얘기하는 또 전혀 다른 시풍이지만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또 하나의 시적 경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월 선생의 시를 좀 아울러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분 출생지는 아닌데 이제 경주에서 쭉 이제 성장기를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초기 시가 향토적이라고 해야 될까? 목가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근데 목월의 어떤 시는 자연을 노래하되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뭐 감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한가운데서 자연을 노래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을 노래한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후기로 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바뀌어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시라고 그럴까, 생활의 뭐 애환, 세상살의 애달픔, 그 가난함에 대한 그 어떤 극복 의지랄까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가족애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요.
집 앞 대돌에는 뭐 신발이 예, 이렇게 있고 가장으로서의 고단함. 그 양반 저 교수 하시고 했는데 한양대학에. 예, 예전에는 대학 교수 월급으로 그 식구들 먹여 살기 예, 그뭐 어려웠던 거예요. 줄줄이 그 한둘도 아니고 예. 그런 그 애환도 느껴집니다만 또 아주 후에 가서는 기독교적인 이제 박두진 시인이 기독교적 색채를 지닌 시를 많이 쓰셨는데 박목월의 후기 시도 크고 부드러운 손 같은 시 보면은 어떤 고매한 그런 정신 세계 쪽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월 선생 시하면 아무래도 그 시어의 조탁, 아름다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박목월의 시세계라는 예. 게 좀 특별하게 연구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일단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구수하게 잘 구사한 시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방언은 사실은 그 시어로 하기는 전라도 말에 비해서 상당히 투박하다 그럴까 좀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호남이 훨씬 억세다 그럴까. 다양한데, 아주 그 억세고 투박한 경상도 방언을 이렇게 시어로서 잘 승화해 냈구나. 경탄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륵사륵하고 사르륵 했을 때 그 표현의 차이에서 미묘한 느낌이 주는 것을 느끼고 즐기고 이런 그 언어의 감각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섬세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목월시를 읽다 보면 저절로 그냥 막 그 언어가 주는 막 사르륵 거기서 느끼는 맞습니다. 그 감칠맛을 지금 이 시대 시인들은 그걸 잘 구현을 못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참 어찌 우리 말을 갖다 이런 식으로 참 그렇게 유연하게 구사해낼 수 있을까? 자, 지훈 선생, 목월 선생 이어서 이제 박두진 선생이 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들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박두진 선생하고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떠오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해야소사라, 말각해소사라 하는 우리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랫말로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박두진의 시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박두진 선생은 그 산문시가 그 시대에는 산문시가 뭐 100석 정도가 썼었던 그 시대에 산문시의 아름다움을 산문시는 운문의 반대가 산문이니까 뭔가 좀 딱딱한 투박한 그런 그 율조 육극 같은 거 쓰기 어려운 그런 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박두진의 산문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노래로 만들어질 만큼 그런 그 운율 가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뭐 대결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그냥 자연 예찬시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두진의 초기 시도 특히 박두진의 시는 뭔가 사회의식, 참여의식까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을 갖다가 자연 그대로 두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박두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를 했었죠. 자, 이 박두진 선생을 조금 더 마무리 삼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분도 초기와 어떤 좀 연배가 드신 다음에 시색의 어떤 변모 과정이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정권 시대에 많은 어떤 억압 탄압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박두진 씨는 예수 혹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의 순환한 역사를 내가 시화해 보리라 이런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도행전이라든가 오도 같은 시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청록하는 뭐 자연귀의 자연예찬, 뭐 전원시, 목가적인 자연시 이런 시를 쓴 시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박두진 선생의 어떤 시적 행보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세계로부터 더 멀어져서 현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수의 순환을 나도 함께 하리라라는 그런 각오, 의지, 열정 같은 것을 시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각도의 조명이 돼야 될 분이죠.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 단조로운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닻을 하나 내리고 싶다 이런 이제 의지가 생길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선택으로 시를 읽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를 읽어보고 싶다 할 때 단연제 청록집도 예. 우리에게는 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환 선생님께서 뭐 청록파 시인들 읽기라고 그럴까? 청록집 읽기라고 그럴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즐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라는 건 일단 낭독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필사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 하고 소리 내서 읽을 때의 느낌이 다르고요. 또 소리 내서 읽을 때 하고 이렇게 써볼 때 한번 이렇게 베껴볼 때의 그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쎄요, 청록집만큼 필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집이 없어요. 예. 또 시의 편수도 다 합쳐봤자 39편밖에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어가 다의성을 지니고 애매성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저렇게 생각해볼 수 있고, 그리고 왜 이 지점에서 행이 바뀌었을까, 연이 또 나뉘어졌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끔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텍스트죠. 그래서 청록집을 디디지 않고 어느 지점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젊은 시인들의 시를 보면 이 뭔가 전통도 다 무시하고 좀 그 난해함의 정도가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니 어떻게 독자들이 시를 읽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 시가 무엇이냐는 뭐 사람이 살아가면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처럼 항상 반복적으로 나온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요. 과거 시라는 게 이제 인류와 함께 쭉 살아온 것 같긴 한데 그 기록으로서 남아 있는 처음에 시란 뭐라고 생각했냐 논어 같은데 기록이 있는데 감흥을 돋우고 모든 사물을 보게 하고 대중과 어울리게 하며 정치를 비판하게 한다 뭐 이런 일종의 동양적 시관이라고 그럴까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승환 선생님 어떻게 선인들은 뭐라고 시를 언급했습니까? 그건 그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아주 그 명문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공자 시대에는 이 국민 교화라 그럴까 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뭐 어떤 그 책자도 없었고 시를 많이 외계하면 시를 통해서 세상 만물 뭐 온갖 그 산천수목의 이름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교육 따로 시킬 필요 없이 이 시 좀 읽어봐. 암송을 시키면 그것이 곧 교육이 된다는 그런 어떤 효용적 가치로서의 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립하게 되는데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시 300 이러니 폐지할 사무사라. 네. 예? 시 300을 외우면은 뭐 만물 다 뭐 묵을 통제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시 정신이 과거 제도의 시를 택하게 되었을 거예요. 고려 광종 때 시작해서 갑오경장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시 잘 쓰는 사람이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시 잘 쓰는 사람을 뽑았다가 한 1, 200년 해봐서 안 되면 그냥 그 제도 없었을 텐데 1000년을 지속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내 인격 수양 혹은 뭐 통치의 논리, 그걸 원님이 되었을 때 시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역시 잘하더라. 이런 것이 동양의 어떤 시정신이었고요. 예. 서양은 좀 다릅니다. 그 서양에서는 시란 좀 뭔가 사물이 있는데 그걸 모방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모방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시론으로 확립이 되죠.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그러다 뭔가 이렇게 본따는 거야. 활자로서 본따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자는 의자가 아니네 이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시인이. 예. 이건 의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횡설수설하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족속들이 시인이니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을 막 주장하죠. 예. 이 세상에서, 이 상국에서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그런 극단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아주 일찌감치 그런 효용적 가치와 우리 마음의 그냥 감정의 분출이라고 시를 생각했었는데 서구에서는 주로 이제 그 문학이란 서사시, 극시, 또 영웅담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문학의 주축을 형성하게 되고요.
어떤 서정시는 사포의 서정시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서정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은 낭만주의 7세기, 18세기니까 훨씬 뒤가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서구 시사 언급했고 우리 또 공자에서 쭉 언급이 돼 왔는데 이제 우리 환경, 우리 시사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시가 어떻게 유래되고 흘러왔다 하는 그 유래를 이승환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우리 시가 사실은 상당히 뭔가 이제 소월 영랑을 떠올리면은 유약한 그런 여성적인 서정시를 떠올리게 되는데 고려조 이규보의 뭐 동명왕평 같은 서사시를 또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고려가 또 고구려의 어떤 정신을 생기했다는 의미에서 고려라는 국호도 지었고요. 그래서 아주 대륙을 호령했던 그런 호방한 기상의 문학이 어떤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 그리고 시로 치면은 뭐 향가에서부터 또 고대가요, 향가에서부터 이렇게 고려가요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해학성이랄까, 골개미랄까요, 이런 그 웃어 넘길 줄 아는, 뭉칠 줄 아는 그런 그 한의 정서만 지녔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기운 있는, 기상이 있는 그런 힘 있는 문학을 주장했었고 그것이 시로노로까지 정립이 되었었는데 그만 그 구한말 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잃는 바람에 그런 애상 쪽의 서정시가 많이 씌워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시사의 굴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 잠시 역사적 맥락에서 시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그 과거 사회와 우리는 이제 환경이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또 심지어 문화도 다른 그런 풍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라는 게 어떤 것이고요? 시를 쓴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물량 속도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때로는 생각이 잠기고 사색하고 또 어렸던 시절 그 일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시가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독자들이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시가 어찌 보면 뭐 오아시스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더 뭔가 흙탕물이 지금 된 게 아닌가. 시인이 정말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한 문제점이긴 할 거예요. 예. 문예지가 워낙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데 시는 오히려 양산되는 양산되고 있고요. 아주 모순된 현실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시에 대해서 아련한 연정을 갖게 되는 그 요인이 바로 아마 그 절대 고독, 고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시 쓰는 사람, 시에 대한 열망을 품는 것과 인간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그 고독이라고 하는 그 심성적 요소하고 이게 어떻게 결합되면 좋을까요? 그건 아마 종교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 시도 사실은 어원을 따져보면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언에 절사자가 붙여져서 이렇게 이게 모여서 시라는 그 한자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로써 어떤 정신적인 것, 영원한 것, 고결한 것, 숭고한 것, 절대적인 어떤 것을 지향해 가고자 하는 그 시라는 한자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삼시세끼 발 먹고 살지만은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신 앞에 던져진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유한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줬으면, 동의해 줬으면, 내가 그런데 그게 조금 향상되면 시를 써서 이 시를 매개로 해서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내 시를 내가 이러한 그 상처의 흔적을 고민의 흔적을 남겼는데 누군가가 읽고 공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아마 시가 지금까지 생명력 잃지 않은 가장 큰 동인이 아닐까. 내가
타인과 관계 맺고 싶어 얘기해보고 내 해보고 마음을 좀 싶어. 알아줬으면. 예, 이렇게 예. 대화를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짧은 그 뭐 몇 자 되지 않는 그 공간 속에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 언어가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 지시하는 게 바로 우리 생활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순들을 또 바로 환기시킨다는 말이죠. 이승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인은 그 시대에 피를 치며야 한다. 즉 내 자신의 사적인 감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즉 사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글을 쓰려면 바로 맞닥뜨린단 말입니다. 시를 쓰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 당대의 시대적 환경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요? 그 이제 비평적 용어인데 뭐 민중문학, 참여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깃발을 높이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뭔가 이렇게 그 시편에서 사회의 시, 역사의 시를 발견하게 되면은 매도를 당하게 되는 건 참 잘못된 거죠. 예.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사회적 모순 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문학이 사실은 그동안 감당해 왔거든요. 그 뭐 고려조 때, 조선조 때는 글 한 줄 잘못 쓰면 형장의 일서로 네.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엄숙한 어떤 그 글쓰기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시대만큼 아닐지라도 내가 지식인이야 혹은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그럴까? 아이고 이제는 뭐 그런 거는 구닥다리야 이미 한물 갔는데 왜 아직도 그런 작품을 써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예. 오히려 문학인은 어떤 뭐 이 사회 뭐 피레침 역할을 오히려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면은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지식인의 목소리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노벨 문학상이 우리 이 땅에 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 분단도 겪었고요. 오랜 군사 정권 하에서 어떤 저항적인 그런 문화 작품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 출발점에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시가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자주 인용되는 얘기인데 러시아 가면 푸시킨 상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거긴 언제나 생화가 받쳐진다. 매일매일 받쳐진다. 그러니까 시인에 대한 그리고 그의 시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 존재 가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도 시의 역사가 제일 오래고요. 뭐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뭐 약화되건 뭐 독자들이 즐겨 찾지 않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있고 읽고 있고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정신의 정화라 그럴까 어떤 그 몇 행 되지 않는 그 간결한 시행 속에 우주가 노래되고 있고 수십 세기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꿈과 뭐 희망, 갈망, 또 원망 이런 것들을 내 감정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사할 수가 있으니까 시라는 것의 생명은 아마 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와 더불어서 오늘 시를 향한 길 안내, 정리 등등 여러 가지 말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앙대 문창과 교수이신 이승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청록파 시인들을 상기해봤고요. 그리고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접해야 될지, 그리고 써보고자 열망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두루두루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지방에도 좀 많이 있는 걸 봤는데, 뭐 전철역 같은 데 보면 유리벽에도 써 있고,
예, 근데 삼청동 그 한적한 뒷골목들이요. 거기 길에 있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서정주 시인의 작품도 있고 김수영 시인의 작품도 있고, 네, 예, 시를 마주칠 수 있는 기회들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 보기로 가면 짧은 시간에 그 시가 줬던 느낌들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 기회들이 많이 있죠. 예, 시를 읽는 마음,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 담벼락에 써 있는 시 한 줄을 즐기는 마음,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인생의 어떤 다른 것들, 누추하기도 하고 너무나 반복돼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들과는 다른 어떤 것들, 신선한 것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곧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버켓 리스트라고 그러나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일, 명단들 만들어보고 실천도 해봐라. 뭐 한때 유행을 했죠. 아마 그 명단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시 써보기. 예,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